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고 60대 확진자 비율도 한 달 만에 2배로 치솟는 등 각종 지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3,187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로 3천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영향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지난 11월 1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한 이후에 당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여파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당초 우려보다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급속한 신규 확진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2,006명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예전의 월요일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러한 여파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수요일 평일로 접어들면서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서서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도 한 달 사이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의료 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급격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522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위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현재 78.8%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76.1%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당초에 방역당국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기준이 병상 가동률 75%였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만 보면 이 기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전국 규모를 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2.5%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60.6%거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이보다 낮아서 49.8%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나 서울을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전국 규모로 볼 때는 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예. 어찌됐든 지금 수치적으로 볼 때는 다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과 같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라고 하면 멀지 않은 조만간에 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 위중증 환자 증가세의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 대표적인 원인이 고연령층 미접종자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예방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서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은 고연령층에 대한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 근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단계에서 볼 때는 추가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의료 체계의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건데요. 당국이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백신 물량이라든지 어떤 접종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의 백신이 비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추가 물량이 국내로 도입되는지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최근 발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방역당국에서 고연령층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만큼 큰 틀에서 보면 아무래도 추가 접종을 특정 연령대나 그룹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 접종 때보다는 접종률이 다소 낮을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추가 접종 간격 기준을 당초 6개월에서 고연령층이나 요양병원 입소자는 4개월 그리고 50대는 5개월로 단축을 하는데 일정 기간 이렇게 단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감염 예방이라는 측면 그리고 위중증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 6개월을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앞당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필요한 부분이 50대 미만에 대한 추가 접종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백신 물량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추가 접종 기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것이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접종이 진행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 제약사 측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지난 10월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널에 발표된 논문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중화항체 형성 비율이 10배까지 증가한다. 네. 그리고 이러한 중화항체 형성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추가 접종군 대비 추가 접종군은 감염률이 11.3배 낮고 중증 질환 비율은 19.5배가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 들어왔던 그 감염 예방 효과 측면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감염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추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기존 비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보였던 95% 예방 효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연구 결과보다는 다소 낮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엔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1, 2차는 물론 추가 접종까지 화이자 백신을 모두 맞은 30대 환자인데 이번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제가 화이자 백신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 수준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9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95% 예방 효과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 국내에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추가 접종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5% 정도의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약 1,000명 정도에서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접종을 하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계산상의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부분의 백신들이 아무리 여러 회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100% 예방 효과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멈출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된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는 기존의 방역 당국이 언급했던 거를 여기 체계화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지표가 도입된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3개의 영역 그리고 17개의 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3개의 영역 중에서 의료 방역 대응 지표나 코로나19 발생 지표 그리고 예방 접종 지표 이게 3개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도 많이 언급됐던 중환자 병상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우리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 다른 질환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위중증 환자 발생 수나 비율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신규 확진자 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나 발생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 현재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넘어서는 다른 부분, 실제로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돌파 감염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방역 정책을 펼 때 상당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표를 구체화한 것은 좋지만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